나는 올해 36, 2살, 아이 서유리의 엄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4해째. 추석을 하루 앞둔 밤, 침실에서 캐리어를 닫으며 손이 덜덜 떨렸다. 작년 추석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아서다. 애는 손이 커야 해. 젖 끊고 꿀물 먹이면 쑥쑥 커. 그날 밤 서유리는 알레르기로 온몸이 두드러기였다. 새벽 3시, 응급실을 오가며 의사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다. 보호자님, 아이가 꿀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절대 금지 음식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는데 별일 없었다며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하셨다. 그 후로 1년, 나는 시댁 방문을 피해왔다. 명절 때마다 몸살을 핑계로 대고 민수 혼자 내려가게 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 칠순이었다. 민수가 이번엔 꼭 내려가야 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또다시 그 전쟁터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캐리어 안에는 서유리의 이유식, 보냉팩, 비상약, 그리고 소아과에서 발급받은 알레르기 처방전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꿀, 견과류, 특정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주의사항을 적은 의사 소견서까지.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다. 과학적 근거를 들이밀어서라도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실에서 민수가 태블릿을 보며 부산 날씨 좋네라고 중얼거렸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에게는 달리 들렸다.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한 말이다. 내일이면 시작될 3박 4일의 긴장 상태를 예고하는. 서유리 약은 다 챙겼지? 민수가 물었다. 응. 비상약이랑 처방전도 있고. 이번엔 괜찮을 거야. 엄마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고. 민수의 말에는 확신보다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랬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나는 여전히 예민한 며느리이고 서유리는 너무 연약하게 키워지는 손주일 뿐이라는 걸. 잠들기 전 서유리의 잠자리를 확인했다. 작고 여린 얼굴, 새하얗고 부드러운 살결.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설령 가족이라도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만은 절대 허용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했다. KTX 오전 8시 20분, 부산 도착 11시 30분, 그리고 시작될 긴 시간들. 나는 캐리어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내가 되어야 했다. 웃으며 참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네, 어머니 하며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하지만 이번에는 선이 있었다. 아이의 안전이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서울역 대합실. 오전 7시 30분. 추석 연휴를 앞둔 사람들로 북적였다. 피곤한 얼굴들이 줄 서 있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웅웅거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했다. 이유식 보냉팩 확인. 서유리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음식들로만 채워놓았다. 비상약 확인.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스테로이드 연고까지. 알레르기 처방전과 의사 소견서 확인. 이번엔 두 부복사해서 준비했다. 혹시라도 분실에 대비해서. 서유리가 유모차에서 칭얼거렸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기차 타면 먹자. 민수는 휴대폰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다. 아마도 시댁 단톡방일 것이다. 나는 그 방에서 나온 지 오래됐다.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과보호한다는 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아침 일찍 연락하셨어.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린다고. 민수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고모들도 다 모이신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모들, 작년에 내 육아 방식을 두고 한마디씩 거들었던 분들, 애는 좀 거칠게 키워야 한다. 엄마가 너무 붙어 있으면 마마보이 된다는 조언들. 물론 아기는 없으셨겠지만 서유리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는 않으셨다. 탑승 안내 방송 나왔네. 민수가 일어섰다. KTX 객차 안. 서유리를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다. 내가 나고 자란 곳, 서유리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곳. 돌아올 때까지 이 평온함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민수가 올해는 좀 나아지실 거야 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건 늘 우리였다. 나는 여전히 까다로운 며느리였고 서유리는 여전히 연약한 손주였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시어머니께서 또 꿀물 얘기를 꺼내시면 이번엔 의사소견서를 정중히 보여드리자. 고모들이 육아 조언을 하시면 웃으며 네,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서유리가 잠들었다. 작은 손을 내 옷깃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른다.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갈등을, 자신의 건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저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잠들고 있을 뿐이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민수가 말했다. 응, 괜찮아. 미안해. 항상 너만 힘들게 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고 서유리를 아낀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었고 나는 며느리였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그가 어머니께 양해를 구해볼게라고 말할 때 나는 왜 내가 양해를 구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게 양해를 구할 일인가? 대전을 지나면서 서유리가 깼다. 엄마, 목말라. 물병을 꺼내주며 시간을 확인했다. 부산까지 1시간 남았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미소 짓는 연습, 고개 숙이는 연습. 네, 어머니 하는 연습. 창밖으로 경상도 풍경이 펼쳐졌다. 들판과 작은 마을들, 산자락에 걸린 구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이상했다. 고향도 아닌 곳인데 돌아간다고 해야 하는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서도 귀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이. 민수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곧 도착한다. 나도 서유리 기저귀를 확인하고 겉옷을 입혔다. 이제 곧 시작이다. 72시간의 긴 여정이. 웃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시간들이. 부산역 안내 방송이 나왔다. 서유리를 품에 꼭 안았다. 우리 잘해보자, 서유라.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작은 손으로 내 볼을 톡톡 쳤다. 괜찮다는 듯이, 엄마가 있으니 무섭지 않다는 듯이. 그 순간 다짐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설령 그것이 가족과의 불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부산역. 그리고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시댁.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썼다. 부산역에서 택시로 20분.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다. 3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 좁은 골목 사이로 김치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민수의 고향. 그리고 내게는 여전히 낯선 곳.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시댁 대문이 열렸다.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아이고, 우리 서유리. 시어머니는 내 인사도 받기 전에 내 품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안았다. 서유리가 낯을 가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할머니가 그리웠지? 어머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나는 정중히 인사했다.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서유리를 아는 채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짐을 들고 뒤따랐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년과 똑같은 풍경을 마주했다. 좁은 복도, 낡은 벽지,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불단. 엄마가 애를 너무 꽁꽁 싸맨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서유리의 외투를 벗기면서 하신 말씀. 요즘 같은 날씨에 이런 두꺼운 옷을 왜 입혔노? 애들은 어른보다 한 벌 적게 입혀야 한다 안 했나? 나는 웃으며 넘겼다. 아, 그냥 혹시 몰라서요. 기차에서 에어컨이 좀 샜거든요. 기저귀도 좀 늦게 갈아줘야 단단해져. 요즘 기저귀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다 연약해졌어. 서유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흔들며 달래려 했다. 할머니 집에 왔는데 왜 우노? 응, 할머니가 무서워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서유리가 좀 예민해서요. 낯가림이 심해서. 낯가림도 엄마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야. 애를 독립적으로 키워야지. 민수가 짐을 정리하며 중재했다. 엄마, 서유리 좀 진정되면 괜찮을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다. 어서 왔나,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나는 깍듯이 인사드렸다. 아이고 서유리, 할아버지 못 알아보겠네. 많이 컸구나. 시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온화하셨다. 하지만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다.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개입을 피하셨다. 밥 먹었나?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아니요. 기차에서 간단히만 먹었어요. 미역국 끓여놨다. 서유리도 이제 우리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으면 편식한다. 내 가슴이 철렁했다. 서유리는 알레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었다. 집에서 만든 이유식과 간단한 음식들만 안전했다. 어머니, 서유리가 아직 어려서 자극적인 음식은 못 먹어요. 이유식 가져왔거든요. 이유식이 뭐 있다고. 미역국에 밥 말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 민수도 그렇게 키웠어. 올해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나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유리가 속이 좀 예민해서 천천히 적응시켜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말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까탈스러워. 애들을 유리알 다루듯 해서 어떻게 키우노. 이때 고모가 들어오셨다. 민수의 고모, 작년에 내 육아 방식에 대해 여러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다. 어머나, 며느리 왔네. 서유리도 왔고. 안녕하세요, 고모님. 고모는 서유리를 보더니 바로 한마디 하셨다. 어머, 애가 좀 여우인 것 같은데? 잘 안 먹나?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너무 조심조심 키우니까 그렇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유리는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 아니었다. 소아과에서도 정상 범위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내 탓이었다. 이유식만 먹이지 말고 밥도 먹여봐. 애들은 씹는 맛을 알아야 해. 고모가 덧붙였다. 네,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너무 신중하게 하면 애가 까다로워져. 서유리가 점점 더 울기 시작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목소리들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아이고, 왜 우노? 시어머니가 아이를 더 세게 흔들었다. 어머니, 제가 안을게요. 엄마가 안아야 진정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만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할머니한테도 익숙해져야지. 하지만 서유리의 울음은 더 커졌다. 결국 시어머니가 아이를 내게 넘겨주셨다. 내 품에 안긴 서유리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역시 엄마가 최고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저렇게 엄마한테만 매달려서 어떻게 크노. 독립심을 길러줘야지.
나는 서유리를 달래며 조용히 말했다. 조금 있으면 적응할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어리다고 다 봐주면 안 되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3박 4일이 얼마나 길 것인지를, 매 순간이 이런 식일 것이라는 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서유리는 너무 연약하게 키워지고 있다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올해는 정말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적어도 시도는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나를 부엌으로 불렀고 나는 묵묵히 따라갔다. 좁은 부엌에는 이미 각종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파, 양파, 감자,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낸 전 부칠 재료들. 전 좀 부쳐라. 나는 국 끓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며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부엌 일은 익숙했다. 결혼 초기부터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전을 부쳤다.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서유리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민수와 함께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름이 달궈지자 첫 번째 전을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는데 가끔 내가 하는 일을 힐끗 보셨다. 반죽이 너무 되직하다. 물 좀 더 넣어라. 네. 저는 바삭하게 부쳐야 맛있어. 기름 아끼지 말고. 네, 어머니. 그때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마트에서 사온 듯한 봉지를 들고 계셨다. 언니, 과자 사왔어요. 서율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고마워. 애가 좋아하겠다. 나는 슬쩍 고모가 가져온 과자를 보았다. 달콤한 비스킷이었는데 성분표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꿀이나 견과류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유리가 아직 과자는 잘 못 먹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자도 못 먹어? 2살이면 다 먹는데? 고모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을 몰라. 애를 왜 그렇게 소심하게 키우노?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었다. 전을 뒤집으며 나는 귀를 기울였다. 고모가 맞장구 쳤다. 맞다. 애는 깡이 있어야지. 너무 조심조심 키우면 나중에 고생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뭐든지 먹였는데 다 잘 컸어. 요즘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나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내 호흡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참자. 올해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이들은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유리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알레르기? 고모가 되물었다. 뭐에 알레르기? 꿀이랑 견과류 같은 거요. 심하면 응급실 갈 정도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응급실까지? 그게 알레르기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작년에 실제로 응급실 간 적이 있어서요. 그때 내가 꿀물 좀 먹였다고 야단이더니 그런 게 어디 알레르기야. 애들은 원래 처음 먹는 건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는 거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작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서유리의 온몸에 돋은 두드러기, 부풀어 오른 입술, 거친 숨소리.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는 꿀 근처에도 두지 마세요라고 했던 말. 그런데 그것이 엄마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어머니, 의사가 확실히 알레르기라고 진단했어요. 처방전도 있고요. 요즘 의사들이 뭐든지 병으로 만들어. 병원도 장사하는 곳이잖아. 고모도 거들었다. 맞아.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야?
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약해진 거 맞아. 엄마가 너무 보호해서 애가 저항력이 없는 거야. 조금씩 먹여가면서 적응시켜야지. 나는 전을 뒤집는 손을 멈췄다. 적응시킨다고? 알레르기를 적응시킨다고? 어머니, 알레르기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에요. 면역체계의. 면역체계가 뭐고?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먹이면 돼. 우리 민수도 어릴 때 우유 알레르기 있었는데 조금씩 먹이니까 나았어. 민수에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어머니, 서율이 알레르기는 정말 심해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생명이 위험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내가 손주 해치려고 하는 줄 아나?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모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이 뭐야? 할머니가 손주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가 40년 넘게 애 키워본 사람인데, 며느리가 와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거실에서 민수와 시아버지가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야. 시어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고모가 중재하려고 했다. 언니, 며느리도 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애 생각이면 시어른 말을 들어야지.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해. 나는 전을 다시 뒤집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올해는 정말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어머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애 키우는 걸 배워야 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 키울 줄 모르잖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2년 동안 서유리를 키워왔다. 밤낮 없이 돌보고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해 키워왔다. 그런데 아직 애 키울 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참았다. 꾹 참고 전을 계속 붙였다. 지글지글 소리만이 무거워진 부엌의 공기를 채웠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유리를 재우려고 안방에 들어갔다. 낯선 환경에 피곤했던 아이는 금세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와 고모는 TV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고, 민수와 시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율이 잠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고생했다. 너도 좀 쉬어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소파 한쪽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잠시나마 마음을 달랬다.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 안방에서 서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히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작은 숟가락을 들고 계신 게 보였다. 뭔가 이상했다. 안방 문을 열자 서유리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입가에는 무언가 끈적한 것이 묻어 있었다. 서유라, 왜 우는 거야? 내가 아이를 안으며 물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셨다. 아이고, 깨버렸네. 조용히 해줬는데. 어머니, 뭘 해주신 거예요? 꿀물 좀 먹였지. 애가 자다가 칭얼거리길래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꿀물. 작년 그 악몽 같은 일이 다시. 어머니, 서유리는 꿀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왜 이걸 몰랐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했다.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워서 멀쩡하게 컸다. 나는 급히 서유리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이 평소보다 약간 부어 보였다. 어머니, 정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응급실까지 갔었다고요. 응급실이 뭐 별건가. 요즘 부모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그런 거야. 나는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냈다. 작년에 소아과에서 받은 것과 이번에 새로 발급받은 것 모두.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의사가 써준 처방전이에요. 꿀은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방전을 대충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요즘 병원은 엄살을 키운다. 장사해야 하니까 없는 병도 만들어내지. 엄살이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실에서 민수와 시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보러 왔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가 서유리한테 꿀물을 먹이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가 40년 넘게 애들 키워봤는데 꿀물 한 숟가락 못 먹이나? 엄마, 서유리는 정말 알레르기가 심해요. 작년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하긴 뭐가 큰일 나. 토 좀 하고 설사 좀 했을 뿐이지.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토하고 설사한 게 아니에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곤란까지 왔어요. 호흡곤란.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그게 호흡곤란이야? 애들은 원래 울면 그렇게 숨 가빠하는 거야. 고모도 거실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계셨다. 언니, 며느리 말로는 알레르기가 심하다는데. 심하다는 게 뭐가 심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나는 서유리를 더 꽉 안았다. 아이의 입술이 조금씩 더 부어오르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병원은 무슨 병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셨다. 꿀물 한 숟가락 먹었다고 병원까지?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하다 하는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위험한지 말해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 서유리는 꿀에 들어있는 성분에 면역 과민 반응을 보여요.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아나머시스가 뭐야?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생명이 위험해. 할머니가 손주 죽이려고 하는 줄 아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이 뭐야?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애를 키워봤는데 며느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 민수가 중재하려 했다. 엄마, 일단 서유리 상태부터 보고 얘기해요. 상태가 뭐가 어때서? 멀쩡하잖아. 하지만 서유리는 멀쩡하지 않았다. 입술이 눈에 띄게 부어올랐고 얼굴에 작은 발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보세요. 입술 부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서유리를 자세히 보셨다. 그제야 조금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였다. 이것도 알레르기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더 심해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는 항히스타민제를 찾았다. 다행히 가방에 넣어둔 게 있었다. 일단 이 약부터 먹이고 계속 지켜봐야 해요. 더 심해지면 정말 병원 가야 해요. 서유리에게 약을 먹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작년처럼 심해지지 않기를. 이번에는 제발 가벼운 반응으로 끝나기를.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몰랐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과에 가까운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서유리가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나는 간청하듯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와 고모가 차례상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나도 일어나 도와드려야 했지만 서유리가 새벽부터 칭얼거려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 어제 꿀물 사건 이후 서유리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항히스타민제를 먹여서 큰 반응은 없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예민해 있었다. 밤새 몇 번씩 깨서 울었고 나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어났나? 민수가 옆에서 말했다. 응. 서유리가 밤새 힘들어했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이고 거실로 나가니 이미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큰 그릇에 담긴 국들. 시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고 곧 다른 친척들도 오기 시작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그리고 민수의 사촌들까지. 좁은 거실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서유리를 안고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며느리 왔네. 서유리도 많이 컸구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마치고 차례를 지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고 모든 가족이 차례로 절을 했다. 나도 서유리와 함께 절을 했다. 아이는 낯선 분위기에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다행히 울지는 않았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많아서 상을 2개로 나누었다. 어른들은 큰 상에,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작은 상에 앉았다. 서유리 밥 좀 먹여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이유식 가져올게요. 이유식 말고 우리 밥 먹이면 되잖아. 미역국도 있고 나물도 간 안 한 것도 있는데. 어머니, 서유리가 아직이 뭐야. 2살이면 다 먹는 나이지. 큰 고모가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 때는 돌 지나면 어른 밥 다 먹였어. 나는 서유리에게 집에서 준비해 온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는 입맛이 없는지 잘 먹지 않았다. 어제 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았다. 왜 안 먹노?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어제부터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유식만 먹이지 말고 우리 음식을 먹여보라고. 맛있는 걸 알아야 잘 먹지. 어머니, 서유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또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고 어른들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셨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다. 며느리가 애를 겁쟁이로 만든다. 내 손이 멈췄다. 친척들 앞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밤중 수유 끊으라 해도 말 안 듣고 말을 하니 대들고 큰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고. 그러게 말이야. 시어른 말은 안 듣고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것만 믿어. 작은 고모도 거들었다. 애 키우는 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나는 접시를 놓고 거실로 나갔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만해 주세요. 갑자기 나타난 내게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곧 당당한 표정을 지으셨다. 뭘 그만해? 지금 저에 대한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서유리는 정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분리불안을 겪고 있고요. 분리불안이 뭐고? 그런 거 다 핑계야. 엄마가 너무 안아주고 받아줘서 그런 거지. 친척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핑계가 아니에요. 소아과에서 진단받은 거예요. 소아과에서 뭔 진단을 받아. 요즘 병원들이 장사하려고 없는 병도 만들어내는데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분히 설명해보자. 어머니, 서유리가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소아과에서 상담받고 전문가 도움도 받았어요. 분리불안은 실제 증상이에요.
증상이고 뭐고. 내가 40년 넘게 애들 키워봤는데 그런 거 없었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다. 네가 엄마 맞나? 핸드폰만 보지 말고 애 좀 키워라. 거실이 조용해졌다. 친척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내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다. 제가 핸드폰만 본다고요? 그럼 뭐 해? 애 옆에 있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애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밥그릇이 내 손에서 흔들렸다. 아니, 내 손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서유리를 위해서, 진짜 서유리를 위한다면 시어른 말을 들어야지. 내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해. 민수가 급히 나섰다. 엄마, 너무하세요.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서유리 키우는지 아시잖아요. 너도 며느리 편 들어? 아들이 어미 편을 안 드냐?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해라. 추석인데 왜 이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다. 아니야. 오늘 확실히 해야 해. 며느리가 너무 제멋대로야. 애 키우는 것도 시어른 말 안 듣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저는 서유리 엄마예요. 24시간 붙어서 키우는 사람은 저예요. 밤새 잠 못 자면서 돌보는 것도 저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는 것도 저예요. 그런데 왜 제가 엄마가 아니라고 하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은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으시면서 그때 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놀란 것이다. 나는 급히 아이를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서유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저렇게 애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교육이 뭐가 되겠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유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안방에서 1시간가량 있었을까. 서유리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가 엄마 맞나?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괜찮아? 응.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았다. 친척들은 다 가셨어. 엄마도 조금 진정되신 것 같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정되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었다. 조금 있다가 나가자. 너무 오래 여기 있으면. 알았어. 서유리가 스르르 눈을 떴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유일한 위로였다. 배고파? 내가 물었다. 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3시가 넘었으니 간식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아이용 과자를 꺼내 주었다. 거실로 나가자. 민수가 말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고모만 남아 계셨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서유리, 깼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네. 나는 서유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금세 장난감을 찾아 놀기 시작했다. 아이고, 서유리 진짜 예쁘다. 고모가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뭔가 사줄 게 없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오셨다. 서유리 첫 추석 기념으로 이거 사왔어. 상자를 열자 작은 금 팔찌가 들어있었다. 아기용으로 만들어진 얇은 금줄에 작은 장식이 달린 팔찌였다. 첫 추석 기념으로 금 팔찌 샀다. 예쁘지? 내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서유리는 금속 알레르기도 있었다. 특히 합금이 들어간 장신구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켰다. 어머니, 예쁘긴 한데 서유리가 금속 알레르기도 있어서요.
금속 알레르기? 그런 것도 있나? 네.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거 차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려워해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서유리에게 다가가셨다. 할머니가 예쁜 팔찌 사줬어. 차보자.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알레르기 반응이.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서유리 손목에 팔찌를 채우고 계셨다. 서유리는 반짝이는 게 신기한지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다. 봐. 안 아프잖아. 이렇게 예쁜데 왜 못 차게 해? 어머니, 알레르기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와요. 반응이 와도 좀 차고 있게 해줘. 할머니, 마음이야. 나는 팔찌를 빼려고 서유리에게 다가갔다. 서유라, 이거 잠깐 빼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탁 치셨다. 왜 빼려고 해? 할머니가 사준 건데.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작은 장신구에도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아이예요. 심해지긴 뭐가 심해져. 좀 빨갛게 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빨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뭐 어쩌라고. 할머니가 손주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해. 민수가 나섰다. 엄마, 정말 알레르기가 심해서 그런 거예요. 너도 이제 며느리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서유리 건강 때문에요. 건강하는데 팔찌 하나 찼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서유리에게 가서 팔찌를 빼려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 앞을 막아섰다. 불효한다. 그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가 손주 위에서 정성껏 산 건데 그것도 못 차게 하면 그게 불효가 아니고 뭐야? 어머니, 불효가 아니에요. 아이 안전 때문에. 안전이 뭐 그리 중요해. 조금 아프면 어때?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가 아픈 것을 추억이라고 하시다니. 민수는 중간에서 굳어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민수야, 너라도 좀 말해봐. 며느리가 너무하지 않냐? 엄마, 그게 뭐야? 할머니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고모가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말이 맞아. 할머니가 사준 거 차고 있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나는 서유리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팔찌를 신기해하며 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손목 부분이 이미 조금씩 빨갛게 되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지금 봐요. 벌써 빨갛게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유리 손목을 보시더니 손을 휘저었다. 이거 뭐가 빨간 거야? 원래 애들 살이 다 그래. 아니에요. 분명히 반응이 시작됐어요. 반응이 아니야. 너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유리에게 다가가서 팔찌를 빼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막으셨다. 안 빼. 할머니가 사준 거야. 어머니, 정말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 내 손주인데 내가 뭔가 해주는 것도 못하게 해. 그 순간 서유리가 손목을 긁기 시작했다. 가려운 모양이었다. 나는 재빨리 팔찌를 빼냈다. 봐요. 가려워하잖아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렇게까지 해서 빼야 하나? 네. 아이 건강이 첫 번째예요. 아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할머니 마음도 중요하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만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알레르기가 심해서요.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으셨다.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유리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서유리 손목의 빨간 자국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기 어렵다는 것을. 금 팔찌를 뺀 후 30분 정도 지났을까.
서율이 손목의 빨간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아이는 계속 그 부위를 긁으려 했다. 많이 가려운가 보다. 내가 서율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셨다. 팔찌 하나 찾다가 뺐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서율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손목뿐만 아니라 팔 전체에 작은 발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서율이 팔을 보여드렸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는지 자세히 보셨다. 이게 다 팔찌 때문이야? 네. 접촉성 알레르기예요. 금속이 닿았던 부위에서 시작해서 퍼지는 거예요.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더 지켜보자. 항히스타민제 먹였으니까 더 퍼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말과 달리 서유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얼굴에도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이는 온몸을 긁으려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유리의 입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가 급히 불렀다. 입술 봐. 민수가 서유리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거 작년이랑 똑같잖아. 그렇다. 작년 꿀물 사건 때와 똑같은 증상이었다. 입술 부종, 얼굴과 팔의 발진, 그리고 아이의 거친 호흡 소리.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나는 서유리를 안고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다. 그렇게까지 심한가? 네. 이거 정말 위험해요. 기도까지 부으면 숨을 못 쉴 수도 있어요. 민수가 재빨리 차 키를 챙겼다. 가자, 빨리. 나도 같이 갈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유리의 증상은 더 심해졌다.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고 온몸의 발진도 더 넓게 퍼졌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서유리를 진찰했다. 체온, 맥박, 산소 포화도를 재고 발진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1시간 전부터요. 금 팔찌를 차고 있다가 뺐는데 그 후로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나요? 네. 작년에 꿀 때문에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 온 적이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아, 여기 기록이 있네요. 다중 알레르기 환자로 되어 있고. 다중 알레르기? 시어머니가 되물으셨다. 네.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꿀, 견과류, 특정 금속들의 반응을 보이네요. 의사는 서유리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더 강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했다. 다행히 기도, 부종은 심하지 않아서 당장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해요. 1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대기했다. 서유리는 처치를 받은 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입술 부종이 줄어들고 호흡도 편해졌다. 의사가 다시 와서 설명했다. 아이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 이건 반복 노출입니다. 반복 노출이요? 같은 아이가 계속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얘기였다. 가족들과 반드시 지켜야 할 목록을 합의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거 접촉을 피하는 게 아이에게 좋아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동거 접촉을 피한다고요? 네.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계속 노출시키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물었다. 일단은 알레르기 유발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꿀이 들어간 모든 식품, 금속 장신구,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들, 하나도 예외 없이 완전 차단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며 계속 설명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정말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모두가 말이 없었다. 서유리는 처치를 받은 후 잠들어 있었고 나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다. 내가 몰랐다. 이렇게 심한 줄은. 어머니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두 번째였다. 작년 꿀물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응급실을 오게 만든 것이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반복 노출, 동거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유리 알레르기 금지 목록 1점 꿀 및 꿀 함유 제품 과자, 음료 등 모든 식품 2점 견과류, 땅콩, 호두 등 3점 금속 장신구 목걸이, 팔찌, 반지 등 4점 무허가 한약 및 검증되지 않은 약물, 응급 상황 시 대처법, 즉시 항히스타민제 투여, 호흡곤란 시 즉시 응급실 이송, 에피펜 처방 고려,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서유리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만약 이 리스트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의사가 말한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거, 접촉을 피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선택이라고 해도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민수는 아이를 재우러 안방에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의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반복 노출, 동거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왔다. 가방에서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꺼냈다. 그리고 집에서 미리 작성해둔 알레르기 금지 목록도 함께. 이 종이들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저녁 7시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서유리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탓인지 깊게 잠들어 있었다. 가족회의 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셨다. 아까 응급실에서의 충격이 남아있는지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 얘기인가? 나는 용기를 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유리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서유리 알레르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싶어요.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 보였다. 응급실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그리고 내가 정리한 금지 목록. 어머니, 이게 오늘 의사 소견서예요. 이 네 가지는 절대 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들여다보셨다. 시아버지와 민수도 함께 보았다. 꿀 및 꿀 함유 제품, 견과류, 금속 장신구, 검증되지 않은 약물. 민수가 읽어주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의사가 직접 쓴 거예요. 반복 노출 시 아나필락시스 쇼크 위험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 철저한 환경 관리 필요라고. 시어머니는 한참 종이를 보시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 목록을 지켜주세요. 앞으로 서유리가 이 집에 올 때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차단해주세요. 차단이 뭐고?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걸 다 못 먹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유리가 있을 때만요. 꿀이 들어간 음식, 견과류가 들어간 과자, 금속 장신구 이런 것들을 아이 근처에 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조심하시려고 했지만 결국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니까 지켜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생명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손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목록을 안 지키면 정말 위험해요. 민수가 중재하려 했다. 엄마,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도 며느리 편이구나. 좋아.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했다. 만약 이 목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잠깐 망설였다. 당분간 뵙지 못할 것 같아요. 방 안의 공기가 얼었다. 뭐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동거 접촉을 피하는 게 아이에게 좋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다. 동거 접촉을 피한다고? 그럼 우리 보고 손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명절에도 못 오고 평소에도 못 오면 그게 뭐야. 시어머니는 내가 펼쳐놓은 종이들을 확 집어서 구겨버리셨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지셨다. 내 새끼, 내 손주 내가 못 보나.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년간 쌓인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내 새끼가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서유리는 어머니 새끼가 아니라 제 아이예요. 그리고 손주는 어머니의 소유가 아니에요. 보호가 먼저예요. 소유가 아니긴 뭐가 소유가 아니야. 내 아들 자식인데. 내 아들 자식이어도 제가 낳은 아이예요. 24시간 돌보는 사람도 저고 아플 때 간호하는 사람도 저예요. 그 아이를 지킬 의무와 권리는 엄마인 제게 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 애 건강이 중요하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다. 일리가 있긴 뭐가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어머니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치기라도 하나. 해치려는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하게 만들고 계세요. 오늘만 해도 2번째 응급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너 뜻대로 해라. 우리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겠다. 어머니. 됐어.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어.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세게 닫으셨다. 거실에는 나와 민수, 시아버지만 남았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며느리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방법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을까?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내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미 결정된 거야.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봤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서유리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그리고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마음은 복잡했다.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아침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고 시어머니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다. 서유리는 다행히 어제의 응급실 소동이 무색할 만큼 컨디션이 좋아져 있었다.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다. 짐 다 챙겼어? 민수가 물었다. 응.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다 끝난 것 같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만 현관까지 나와서 우리를 배웅해 주셨다. 조심히 가라. 서율이 몸조리 잘하고.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야,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이라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해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부산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선을 그어야 했다.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정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내가 앞장설게. 더 이상 너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적어도 민수는 내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정말 연락 안 할 거야? 민수가 물었다. 일단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먼저 연락하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서울역에 도착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쓰려고 했다. 집에 도착해서 서유리를 재우고 나는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다듬었다.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틀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서유리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점 의료 지침 미준수로 2차례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점 전문의는 반복 노출 시 생명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3점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며 더 이상의 위험 노출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료진 권고에 따라 알레르기 금지 목록 동의와 준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모든 오프라인 접촉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로서의 의무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손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메시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정말로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서유리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중하고 명확하네. 보내자. 밤 11시. 나는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바로 읽음 표시가 떴다. 시어머니께서 바로 확인하신 것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읽으셨지만 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다. 대신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시댁 근처에 사는 민수의 사촌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수야,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내 부인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 알고 있어. 뭐라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애 핑계대고 시어머니랑 연락을 끊었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시던데.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단톡방에도 올리셨어. 요즘 며느리들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언니, 그 내용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래도 될까? 좀 그런데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사촌 언니가 단톡방 캡처를 보내왔다.
시어머니가 쓴 글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용히 캡처를 저장해 두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래? 민수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해명하면 더 이상해질 뿐이야.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만 우리가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날 밤 나는 서유리를 재우면서 생각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서유리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내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 누구의 이해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늦은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의 일상이 있는 곳, 서유리와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다시는 서유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것이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해도. 우리 집의 문을 다시 잠갔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기고 싶던 비밀은 결국 드러나지만 그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알았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숨겨둔 짐이 있다면 용기 내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